진보는 도대체 뭐냐? 또는 뭐 뒤집어 말하면 보수는 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제 생각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진보, 보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국가와 관련된 일입니다. 국가를 어떤 식으로, 사회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국가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를 좀 두 번째로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진보 정치는 뭐냐, 이제 이런 주제로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진보 정치에 어떤 좋은 역할이 주어져 있고 어떤 임무가 있다면 우리 진보 정치가 자기의 이 사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선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저희 독창적인 견해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런 네 가지의 작은 주제에 대해서 이게 저만 고민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인류 문명이 발생하고 국가가 이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이 또 정치가들이 지식인들이 고민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답을 잘 찾기 어려울 때는 비슷한 문제로, 같은 문제로 고민했던 선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남겨놓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 문제를 들여다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부분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하필 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선택했을까? 그런 대목에서 저희 주관적인 견해가 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보가 뭐냐? 진보 정치를 논하려면 먼저 진보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대학 강연이니만큼 다소 좀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지성의 전당에서 하는 강연은 지성적인 강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요즘 보기 싫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확 시원하게 욕안해주나 이런 기대를 갖고 오신 분들은 좀 실망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문제를 살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보가 뭐냐를 이제 논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이제 검색을 한번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포털에다가 검색어를 진보란 무엇인가 이렇게 딱 치면 각종 책, 블로그, 글, 그 다음에 이제 웹문서, 뭐 전문자료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뜹니다. 백과사전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보면 되게 여러 가지 견해가 나와 있지만 진보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정도의 진보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보면 한쪽에서 너 빨갱이지, 좌빨이지, 그렇게 이제 닦아 세우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너 신자유주의자지, 그렇게 또 딱지를 붙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신자유주의자 아니야, 나도 진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 따위가 무슨 진보야, 너는 짝퉁 진보야, 뭐 이제 이런 짝퉁 진보, 나는 명품 진보, 이렇게 나누는 경향도 좀 있지요. 저는 우선 사람들이 나는 진보다라고 말할 때 거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내용을 담아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일단 주관적으로 나는 진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때로 터무니없이 보이는 그런 논리를 깔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전제를 두고 진보에 대한 세 가지 정도의 이 개념 정의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역사학자 E.H.카 유명한 사람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죠.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진보란 인간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이게 진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의 능력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더 높게, 더 깊게, 더 넓게 발전해 나간다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은 진보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우선 뭐 기술적인 거, 뭐 생산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과학 기술, 생산 기술 이런 거가 발전하는 것도 인간 능력의 발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불합리하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잘못된 제도 또는 사회적 갈등, 이해관계의 충돌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는 능력 이런 것도 인간의 능력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자기 자신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혀나가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인간 능력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 굉장히 폭넓은 진보에 대한 관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틀림없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게 되면 누구나 다 나도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폭이 넓은 대신에 너무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건데요. 그래도 여기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지구온난화 문제 이것도 인간이 이 문제를 인지한 이상은 반드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쟁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비참하고 악한 것이지만 언젠가는 인간이 사람들을 징집해서 다른 나라의 인간, 다른 국적을 가진 인간을 죽이라고 전쟁터로 내보내고 다른 나라,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 일을 거부한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안 하게 되는 어떤 시점이 올 것이다. 이걸 믿으면 진보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아주 편안하고 또 가장 폭넓고 또 우리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구 행성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밝고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좋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뭐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조금 그보다 좁게 진보를 규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일 텐데요. 저도 이거 우연은 아니지만 어쩌다 읽은 책에서 발견한 문구입니다. 이분은 학자도 아니시고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신데요. 이남곡 선생이라는 분이 진보를 연찬하다라는 그런 별로 안 팔린 책, 굉장히 두껍고 글씨도 자잘한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참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해서 발견한 건데요. 이남곡 선생이라는 분이 진보를 어떻게 규정했냐 하면 진보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자 하는 존재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 세상은 인간을 자유롭게 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자유롭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가 어렵도록 만드는 어떤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진보다. 그러면 인간이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방해하는 억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분은 이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진보는 인간을 물질의 결핍이 주는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결핍이 주는 고통이 너무 심하면 거기에는 자유도 행복도 있을 수 없죠. 우리가 평화롭고 멀쩡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지진과 같은 대재앙이 덮쳐서 식품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약탈행위를 하게 되죠. 우리 옛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나무집 담장을 넘지 않는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굶주림 이런 것들은 물질의 결핍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해지면 거기에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인간이 발디딜 곳이 없지요. 그래서 보통 진보 그러면 이것은 뭐 경제성장이라든가 생산기술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좀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물질적인 밑바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보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진보도 우리가 이 모든 인간들이 끊임없이 물질의 결핍이 주는 고통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제 이 억압으로부터 사람을 더욱더 자유롭게 만드는 이런 진보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억압은 이제 불합리한 제도에서 오는 억압입니다. 이제 옛날에 신분 제도가 있을 때 이것이 불합리하고 인간을 고통에 몰아넣는다는 것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노예 제도, 유럽의 중세 봉건 제도, 우리나라의 산업공상 계급 제도, 남존여비, 성차별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을 억압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조선시대 때 서출에서 서자 출신을 서자를 벼슬길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이제 서얼차별 제도라는 거요. 이런 것도 나쁜 제도죠. 오늘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자동차 공장에서 왼쪽 바퀴를 조립하는 노동자는 연봉 6천만 원, 오른쪽 바퀴를 조립하는 노동자는 연봉 3천만 원. 이것은 사악한 제도죠. 이른바 비정규직, 사내하청, 파견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간, 동일한 강도로 동일한 노동을 하는 사람을 월급 차이를 2배 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볼 때 6천을 받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3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이 사회에 대한 울분을 느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가 아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의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것이 진보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를 표방하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이유를 알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정당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서 굉장히 정말 가열차게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불합리한 제도 억압에서 사람을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투쟁의 방법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소지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 투쟁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될 불합리한 제도가 많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 진보의 내용은 낡은 의식이 주는 억압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낡은 의식. 어떤 예를 들까요? 조금 이따 강연 내용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정치를 이렇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고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국회에서 의석을 180석 넘게 가지고 있죠. 두 차례의 전국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완전히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후보에게 몰표를 주어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근데 한나라당에게 몰표를 준 유권자들의 구성을 보면 연세가 많은 유권자일수록 많은 표를 줬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서울 경기 지역 같으면 60대 이상의 유권자들께서는 70% 이상의 표를 한나라당 후보에게 던졌습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뭐 꼭 제 관련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노인복지 예산을 무척 많이 삭감했습니다. 왜 도대체 어르신들한테 장기요양보험도 만들어드리고 기초노령연금 만들어서 한 달에 9만 원씩 꼬박꼬박 돈도 드리고 이렇게 한 참여정부는 그렇게 싫어하시고 노인복지 예산을 막 삭감하고 그걸 토목사업에 집어넣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왜 이렇게 열렬히 지지해 주시는 것일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의식이 잘못되어서? 의식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정치를 바라보는 그분들의
그분들이 정치를 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정당에 내 표를 준다. 이게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이전부터 내려온 다른 가치관에 따라서 투표를 하기도 하세요. 그것은 그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거나, 그러니까 개인소득세나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분, 종합부동산세를 단 한 푼도 낼 수 없는 분, 비싼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소득세, 법인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에 표를 더 많이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그분들을 옭아매고 있는데, 그분들은 정작 투표를 할 때 다른 가치 기준에 따른 선택을 하세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왜 그런 선택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낡은 의식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을 왕으로 보는 견해. 그죠? 대통령을 자꾸 왕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을 임금님 밑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인데, 왕인데, 많은 주권자들이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해요. 이런 것이 이제 낡은 의식입니다. 또는 제가 이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웃으시곤 하는데, 연봉 3천만 원인 남편과 연봉 3억 원인 아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좀 엇갈리죠?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많은 남자들의 로망이죠? 근데 어떤 남자들은 아내의 연봉이 나보다 10배 많다 이러면 원만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남자들이 많습니다. 왜냐?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마누라하고 애 새끼는 내가 미기 살려야 돼. 이게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내려온 사고방식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가족이라는 것은 현대적인 관념으로 보면 사랑과 서로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맺어져 있는 어른과 아이들의 공동체, 생활 공동체.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가족은 DNA로, 옛날 말로 하면 피로 맺어져야 된다. 피로 맺어지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로 맺어진 가족에서는 남자가 나머지 가족을 미기 살려야 돼. 자기 식구들을 자기가 못 미기 살리는 놈은 못난 놈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내한테 사랑받는 남편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제 의식의 차이죠. 그래서 잘난 여자는 시집가기 어렵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잘난 여자들 시집 잘 가요. 그렇죠. 우리 안정된 직장에 높은 연봉 누리는 올리는 여성들은 인기가 좋습니다. 골드미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낡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역할 분담을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대로 해서 그것에 좀 어긋나면 불편하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처럼 인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낡은 의식이죠. 저는 이 진보의 중요한 내용 중에서 영성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을 더 높게 고양시키는 그런 것 역시도 진보의 중요한 내용을 형성한다. 이 대목에 시간 너무 많이 썼네. 하여튼 이런 물질적 결핍이 주는 억압, 불합리한 제도의 억압, 그리고 낡은 의식에서 오는 고통, 억압, 이런 것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서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하는 것, 이것이 진보다. 이게 이제 진보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저는 이 견해를 매우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렇게 봐야지만 진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에 대한 가장 좁은 개념 규정이
여러분 이제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신데요. 김상봉 교수님이라는 분 계신데 가끔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에 칼럼도 쓰시고 그렇습니다. 이분 독일서 공부하신 분인데요. 저는 박사를 못하고 왔는데 이분은 박사도 하고 오시고, 이 한겨레에서 발간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는 주간지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쓰신 기고하신 글을 보면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진보는 뭐냐?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노력을 포기한 진보는 가짜 진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블로거들, 여러분들 이글루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죠? 예. 블로거 중에는 이글루가 제일 이런 분들이 많이 몰려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딸이 잘 가는 데라 저도 가끔 가서 보는데요. 하여튼 이 세 번째 견해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나치게 폭이 좁기 때문에 진보주의 운동을 너무 좁게 규정할 우려가 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인간 능력의 지속적 발전이 곧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보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우리가 진보 보수를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요. 세 번째 자본주의 극복이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진보가 설 땅이 거의 없습니다. 진보가 현실 속에서 의미를 상실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한다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진보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25분이 지났네요.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 능력의 지속적 발전이든 억압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든 이것이 다 국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와. 이렇게 하려면 국가를 움직여야 돼요. 제도를 바꾸고 국가 권력을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진보 정치를 논하기 전에 국가란 도대체 뭐냐? 그 문제에 관해서 세 가지의 국가론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수의 국가론, 국가이론, 진보의 국가이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국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대한민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뭐 월드컵 하는데 가서 빨간 옷 입고 와 할 때 그냥 기분 좋은 거 말고요.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거고 어떤 시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진지하게 나의 삶에서 국가는 뭐냐? 내가 국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뭐 케네디 대통령인가 누가 말을 했죠. 미국에서 뭐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이 이런 말 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죠? 현직 대통령이 이런 말 하면 건방지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외국에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은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종종 외국인의 말을 인용하곤 합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나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기를 바라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을 문제들인데요. 이거는 정말 수천 년 동안 또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의 시대에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고대 그리스의 공화정 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300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이 고민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란 뭐냐라고 말할 때 되게 이것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답을. 첫 번째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알죠? 사회계약론. 내용은 안 읽어봤어도 시험 치기 위해서 1600 몇 년에 나온 리바이어란이라는 책 이런 거 들으셨을 겁니다. 이 홉스라는 사람이 아마 국가에 대해서 가장 노골적인 정직한 있는 그대로의 견해를 표명한 최초의 인물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이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가는 하나의 인격체와 같습니다. 하나의 생명체이죠.
홉스는 국가가 왜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를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자연에 의해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맞죠? 이것이 자연법이 우리에게 허용한 겁니다. 이걸 자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연법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평등한 존재로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는 자기의 소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욕구에 비해서 실제로 소망과 욕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희소한 재화, 자원 이런 것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권리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자연법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때 개인들 사이에 경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아낌없이 사용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보죠.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만인에 대해서 늑대와 같은 투쟁을 하는 자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 또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존재로 태어났죠. 누구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없고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런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공동의 권력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국가가 탄생한 거다. 이때 가상적으로 사람들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계약? 나의 생존과 나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자연이 나에게 부여한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그런 자유를 일제히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포기하고 그 대신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제각기 누리는 범위의 자유를 나도 똑같이 누리는 선에서 만족하는 것. 그 외에는 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맺은 계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컨트랙트라는 계약이 아니고 보통의 계약이 아니고 커버넌트라고 말하는 신약, 믿을 신자의 약속 약자입니다. 이 신약이라는 것은 특이한 계약인데요. 원래 계약을 하면 계약의 두 당사자가 동시에 권리를 주고받죠. 현금을 주고 닌텐도를 사고. 그렇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신약은 계약의 한 당사자는 즉각 계약을 이행하고 자기 권리를 양도하는 겁니다. 국가에. 그리고 국가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약속한 바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지금 양도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양도해서 국가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국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뭘 제공해 주느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우리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이 약속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것을 믿고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자연법적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의 탄생. 명료하죠? 이것은 매우 위력적인 국가론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문명이 약 10,000년 전에 발생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번창하기 시작한 것이 약 40만 년 전이라고 그러고요. 이 인간이 되기까지 최초의 생명체, 최초의 유기세포, 최초의 세포에서, 단세포에서 인간까지 진화하는데 약 40억 년이 걸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간의 두뇌 속에 뇌간, 대뇌 피질 등등으로 이루어진 이 두뇌 속에는 40억 년에 걸친 지구 행성에서 생물 진화의 모든 역사가 다 여기 집약되어 있습니다. 진화의 최고 형태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외부 침략으로 인한 절멸의 위험,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지역적 범위 안에서
동일한 종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립, 전쟁과 같은 경쟁 상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늑대와 같은 상태, 이런 위협에 처해서 40만 년을 살아온 존재가 인간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외부 침략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 우리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의 희생물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유전정보처럼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그래서 국가의 발생을 이와 같은 외부 침략과 내부의 무질서, 범죄에 대한 공포감의 토대를 두고 국가의 기원을 설명한 이론이고, 그래서 매우 큰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성 있는 설명 방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홉스의 이 이상국가, 사회계약으로 성립한, 신약을 통해서 성립한 이 이상국가는요, 통치권자와 신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치권자와 신민으로. 모든 권력은 이 통치권자가 다 가집니다. 이 통치권자가 외부 침략으로부터, 그리고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로부터 신민들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지키는 한, 이 통치권자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신민들은 통치권자를 바꿀 수 없고, 정부 형태를 변경할 수 없고, 저항해서도 안 됩니다. 홉스가 꿈꾼 국가는 이와 같은 국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꿈을 꾼 데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요. 이것은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이것은 주권재민, 또 인민주권 사상이 뿌리내리기 전 단계에서 국가의 기원을 설명한 유력한 이론이고, 옛날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요, 이 이론이 잘 들어맞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일제의 압제 아래 식민지로 떨어졌다가 해방되자마자 몇 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좌우 대립, 이념 대립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갈등, 부패, 범죄,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미분정하의 약 3년의 해방 공간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대구 폭동 등등의 이른바 이데올로기 또는 계급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대규모의 무장투쟁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분단을 경험하고 그 뒤에 남북 간 사이에 약 3년에 걸쳐서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죽는, 다치는 대규모의 유혈 내전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군안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대한민국은 어떤 난리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 그러니까 대한민국만큼 홉스의 이론이 딱 들어맞는 나라도 달리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가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통령은 곧 나라님이고 왕이에요. 대통령에 대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정부가 뭔가 미심쩍은 일이라도 정부가 발표를 하면 무조건 믿어야지. 그따 대고 배가 왜 깔아앉았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 바로 돌아오는 것이 비국민, 어느 나라 국민이냐, 이런 얘기가 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헌법 제1조부터 제3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질서 수호,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자유, 정의, 평등, 이런 우리들 모두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다른 가치들은 거기 종속시켜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보다는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홉스의 국가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뿌리 깊게 우리 사회 속에 뿌리내리고 있고 정착해 있고요. 약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이 국가 이론을 신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지지율과 일치하죠. 35%. 이명박 대통령의 이 최저 지지율과도 거의 일치하는, 여론조사에서 40%, 45% 나오지만 거품을 좀 빼고 나면 대개 30 내지 35%의 유권자들이 이런 국가 이론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개 누가 조금 진보적인 얘기를 하면 좌빨이지, 좌익빨갱이,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되어 있거나
외부에서 온 불순 세력의 지령을 받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구에서 국회의원 선거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동아백화점이라고 유명한 백화점인데 그 앞에서 유세를 한참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지나가던 아주머니 세 분이 저 빨갱이 왔다 빨갱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희 선거운동원이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사과를 받았다고 저한테 무용담을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겁니다. 이 국가 이론이 굉장히 뿌리 깊게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력한 국가 이론이고 이것이 보수의 국가론입니다. 원래 보수의 있고 이것이 이념 보수입니다. 이념 보수. 보수의 두 번째 국가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 스미스라는 유명한 경제학자 이래 하이에크라든가 칼 포퍼 같은 유명한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고전적 자유주의자에서 21세기의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진영을 관통하는 국가 이론인데요. 이것은 이른바 최소 국가론입니다. 최소 국가론. 이 홉스류의 전체주의 국가 이론이 미치는 폐해가 너무 컸고, 실제로 이런 이론에 근거를 두고 성립했던 절대주의 국가, 절대주의 왕권 국가의 폐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18세기 이후에 철학자들, 경제학자들, 사상가들이 다른 국가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법질서 수호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방식은 주권 재민, 인민주권 사상에 입각해 있는 헌법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목표를 위해서 제한하더라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다. 법률로 이것을 제한할 때에도 불가피한 범위에서 해야지 이 자유와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게 전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들어있는 조항들입니다. 이런 국가 이론이 세워지게 됩니다. 법치국가, 법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법이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대통령도 수상도 장관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법 앞에서는 다 똑같다.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법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서 국가가 자의적인 간섭을 하지 마라. 내버려두면 제일 잘 된다. 이게 자유방임론.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 안보와 내부의 범죄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는 일로 자기의 역할을 국한하고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가지 말라. 이것이 이른바 야경 국가론, 극단적인 형태가. 국가는 뭐냐? 국가는 밤에 도둑놈이 강도가 설치지 못하게 호루라기 불면서 밤에 치안 유지만 하면 된다. 그 외에는 국가의 역할이 없다. 이런 극단적인 이론인데요. 이것이 원래 등장할 때는 진보의 국가론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이게 진보였죠. 이것이 상식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보수의 국가 이론이 됩니다. 이 보수의 국가 이론은 어떤 뜻이냐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가 직접 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 국가와 상관없이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국가가 되도록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산 라인 하나를 독립시켜서 과장을 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독립법인을 세운 다음에 회사가 그 회사하고 계약하는 형식으로 해서 멀쩡하게 있던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 사내 하청을 받아서 월급을 반으로 깎았다. 이 경우 이것은 계약 자유에 해당되죠. 누가 이 계약을 강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회사하고 근로계약을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계약한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소위 시장 보수, 시장형 보수의 국가 이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인 한나라당에는 앞에서 말한 토마스 홉스가 말했던 류의 이념 보수, 이념형 보수, 그리고 두 번째 이 시민혁명 시대에 나왔던 진보적 국가 이론, 오늘날에는 이것이 시장형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이 보수적 국가 이론, 이 두 개가 뒤섞여 있는 것이 지금 한나라당입니다. 아주 강력한 세력이고요. 이 세력이 대한민국을 60년간 지배해 왔습니다. 지난
97년부터 2007년까지 딱 10년을 제외하고 그 10년 동안은 정조대왕 이후 200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개혁 세력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 세 번째가 이제 처음에 이 최소 국가론, 국가는 하는 일이 적어야 된다 라는 이 이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 여기에 매혹되었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시민혁명이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 계급, 유산 계급, 재산이 많은 계급이 정치를 장악했죠. 그러나서 보니까 말로만 법 앞에서의 평등이지 모든 부와 생산수단, 소득을 전부 소수의 부자들이 유산계급이 독점한 가운데 다수의 근로대중은 절대적 궁핍 속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결국 마르크스주의 국가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도구적 국가론입니다. 도구적 국가론. 국가는 뭐냐? 국가는 아무리 좋은 얘기 하더라도 다 쓸데없는 소리고, 국가는 소수의 유산계급이 다수의 무산계급을 착취하고 지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었고, 이 주장이 한때 지구의 절반을 점령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이 도구적 국가론에 따르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오로지 사유재산을 폐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무산계급이 탈취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국가 그 자체를 소멸시켜야 된다. 그런 결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국가 이론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한 이 지배계급에 대한 타도투쟁, 국가 전복투쟁, 혁명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한때 지구의 절반을 집어삼켰는데 실제 국가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그 국가는 토마스 홉스가 말한 그 국가로 회귀해버렸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이상국가, 이런 것들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화적 시간, 그러니까 수만 년, 수십만 년 또는 수백만 년, 수억 년의 긴 진화적 시간 속에서는 인간 자체가 진화하니까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역사의 시간, 우리가 인식하는 100년, 200년, 1000년 이런 시간 속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마천이 2000년 전에 사기에 2300년 전에 사기라는 책에 기록해되었던 권력의 행태, 인간들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현대인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000년간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진화했다는 증거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가 더 진행된 상태가 아니고서는 공동선과 사회적 책임의식, 이것만으로 무장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율자발적인 연합체로서의 국가,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사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갑니다. 그럼 진보 정치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진보를 표방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폐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되고, 이것이 진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탈취해야 되고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이 많은 지식인들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 우리 생각이 다 달라, 서로 인정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해코지하면 안 돼, 아무리 다수의 국민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생각일지라도 누구든 그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권리는 있어야 돼,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우리의 헌법적 질서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이걸 받아들였죠. 그래서 결국 도구적 국가론을 버렸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국가를 전복하고 국가 권력을 탈취한 다음에 국가 그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런 국가 이론과는 결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다른 어떤 이론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게 없는 거예요. 이미 이른바 최소국가론이라는 형태의 그런 근대적인 국가 이론은 보수적인 국가 이론이 되어버렸고, 그거에 대한 안티테제로 나왔던 마르크스주의 국가 이론은 파산해버렸는데, 그동안 진보를 생각했던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국가는 뭐냐? 몸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이 국가 질서 속에 들어와 있고, 머릿속으로는 과거의 도구적 국가론과 결별하지 못해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소위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사람들의 국가 이론의 현주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다가 최근에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옛날 책을 보잖아요. 옛날 책을 보는데 요새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한테서 좀 지혜를 빌려오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우 유치한 생각인데요. 이 논리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생각은 매우 유치합니다. 이분들의 생각을 쉽게 얘기를 하면 모든 사물에는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존재하는 원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저는 이 사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냥 있는 게 많습니다. 그냥 물질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코스모스, 우주가 왜 존재하느냐? 그 존재 목적이 있냐? 이렇게 말한다면 예전에는 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또 얘기했지만, 최근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주를 창조하는 데는 신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주가 존재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사람에 따라서는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인간에게는 존재하는 원래의 목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와서 보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살러 온 거예요. 이 땅에 이 세계에 살러 온 거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죠. 누구 미워하는데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나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물에 다 그것이 생겨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죠. 요새 보는 아이폰, 소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죠. 그러나 어떤 것이 왜 생겼냐에 대해서 특별한 목적을 부여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태어난 목적을.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 국민교육 현장의 첫 문장이거든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그때는 왠지 그걸 외우고 있으면 그런 것 같았어요. 좀 지나고 보니까 나는 전혀 그런 사명을 띠고 태어난 적이 없어요.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라고 말할 때 국가는 그냥 생겨난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홉스가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생겨났든,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계급 착취를 위한 도구로 태어났든, 여하튼 국가는 태어난 거예요. 만들어진 겁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있는 그대로의 국가를 연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국가에는 계급 착취의 도구로서의 성격이 있죠? 왜 없어요? 있죠. 마르크스가 말한 것이 전면적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보는 이 국가에는 계급적 착취와 계급적 지배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가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는 단지 그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컨대 기업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배고파서 주먹 쥐고 일어선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자비하죠. 이럴 때 우리는 국가가 계급 지배, 계급적 착취의 도구가 아닌가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홉스의 말도 맞죠. 국가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능인 것도 사실이지요. 또한 최소 국가론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가 가치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어떤 개인에게 바람직한 것을 어떤 걸 정해놓고 그걸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나쁜 일이죠. 그래서 이 최소 국가론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는 또 다른 지구상의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출현했던 주요한 국가 이론이 말하는 바 일정하게 그 이론들이 전부 다 타당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원래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가는 이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국가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 사물에는 모두 원래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봤는데 그분들도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시민을 기르는 거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국가는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유치한 생각이다. 그렇게 말해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저처럼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진보 정치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진보 정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물질적 결핍의 억압, 불합리한 제도의 억압, 낡은 사고방식의 억압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서 자유로운 존재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국가로 하여금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보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별히 학술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할 일이 보이고 정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 선을 행하는 국가 또는 사회적 미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적극 실천하는 국가를 가리켜서 이름이 적당하지 않은데 미덕 국가 또는 선을 행하는 국가에서 선행국가 이런 이름을 요즘 제가 붙여볼까 고민 중이고요. 이때 공동선은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8개 정도의 7가지 정도의 보편적인 가치 자유, 평화, 복지, 인권, 안전, 생태환경, 정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7가지 자유, 정의, 복지, 사회적 안전, 평화, 생태, 인권 이렇게 7가지 정도가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실현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쥐어준 그런 가치 또는 지향, 사회적 목표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되게 보수는 보면 자유, 말로는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유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를 수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긴 하지만 어쨌든 말로는 자유를 중시하고요. 말로는 평화를 중시합니다. 안보, 국가 안보를 통한 평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적 후생, 복지의 증진. 이 3가지를 주로 강조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자유주의는 뭐냐? 자유주의는 자유, 그 다음에 기본적 시민권으로서의 인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진보주의는 정의, 여기는 평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의, 평화, 여기는 전쟁 반대, 이런 것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 환경 보호, 그 다음에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 내용에 담겨있는 인권 이런 것들을 진보주의자들은 강조합니다. 결국
보수와 진보는 각자 국가 권력을 움직여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국가를 움직여 나가기 위한 운동, 이런 것이 보수 정치이고 동시에 진보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정책연구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참여당의 사상 이론 혹은 노선은 진보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진보 자유주의가 뭐냐고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국가 안전 보장, 그리고 범죄와 무질서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국가의 본연의 역할이라는 홉스류의 그런 국가 이론의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동시에 이 자유주의자들이 최소 국가론을 펼쳤을 때 그 이외의 영역에서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념, 다양성 이런 것을 침해하고 국가가 개인 시민들에게 지시하고 지배하고 명령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는데도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동의한다고 해서 국가가 압도적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적 미덕 또는 공동선을 위해서 부지런히 힘을 내서 적극적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국가 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가 그 외의 일에는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거 전체주의, 독재국가, 절대주의 왕정 하에서 살아왔던 자유주의자들이 그것에 는덜머리가 난 나머지 한 얘기일 뿐이다. 우리는 국가가 하는 일이 너무 없는 사회에 살면서 국가가 직접 저지르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차별과 불평등, 사회악에 대해서 국가가 그것을 방관하거나 방조하거나 묵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그런 국가의 직무유기, 이런 것들이 참기 어려운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자유주의적인 그런 국가론을 견지한다 할지라도 굳이 국가가 시민들의 삶에 간섭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구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들이 각자가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경쟁의 결과가 지나치게 큰 격차를 유발할 때 사후적으로라도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안 되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적인 국가 이론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요구하고 국가 권력이 그렇게 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가능하다면 국가 권력을 직접 장악해서 그 일을 직접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진보 자유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식한 소리다, 유치한 발상이다, 이런 말이 돌아올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5분 정도는 다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그죠? 제가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해서 대통령님 저한테 1시간만 시간을 주시죠. 당신이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로만 공정사회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정말 좀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거 가서 하겠는데, 전혀 저한테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진보 정치의 미래가 오늘의 테마인데, 저는 진보를 표방하는 분들이 우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꼭 해야 될 것 두 가지만 하면 우리 국가를 선한 국가로 더욱더, 지금도 선한 국가입니다. 좀 운영하는 분들이 좀 엉터리라서 그렇지, 지금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 나라는 결코 생지옥이 아닙니다. 물론 지상천국도 아니죠. 그 중간 어딘가에 있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쪽으로 이 사회를 밀어나가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 나름의 애환이 있고 또 나름 진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진보 정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로 하여금 사회적 공동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게 만들자. 이렇게 원하는 분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꼭 해야 될 것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그 진보라고 주장하면 그냥 인정해줘야지 너 진짜 진보냐 아니냐를 검증하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해야 됩니다. 진보라는 것은 아까 세 가지 견해 중에 두 번째를 택하더라도 매우 범위가 넓은 관념입니다. 강조점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방향이 그 안에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면 반대하면 진보고 찬성하면 진보가 아니다. 비정규직 입법, 특정한 입법. 그러니까 근데 2006년도에 국회에 제출되었던 비정규직 관련 정부 법안에 반대하면 진보요, 찬성하면 진보가 아니다. 또는 한미 FTA에 반대하면 진보요, 찬성하면 진보가 아니다. 이런 식의 그야말로 무식하고 흑백 논리적인 진보에 대한 구분법을 저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에 관해서는 우려되는 점이 있고 타당한 지적들도 물론 있지요. 그런 대목은 통상을 더욱 넓혀 나가더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니까 비판하고 고칠 부분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미 통상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어 있는 판국에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진보의 범위를 좁히게 되면 친구가 적어지게 되죠. 이라크 파병 문제 같은 경우도 물론 반대하는 것이 진보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나 그것에 찬성한 사람들이 파병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라크 파병에 강력히 반대한 사람들이 별로 중시하지 않고 있는 다른 목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투 임무를 주어서 어디 구석쟁이에 누가 쳐들어오는 사람 없는 동네에 3년 동안 조용히 보내놨다가 한 사람의 사고도 없이 철수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하나의 정책에 대한 찬반, 하나의 이슈에 대한 입장 이런 것만 가지고 진보 단열을 갈라치기 시작하면 끝없이 분열해서 나중에 한 줌의 진보 세력만 남게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진보 정치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공동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에 접근해야 되고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칼 들고 싸워서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고 투표로 우리가 권력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거 친구가 많아야 돼요. 동지가 많아야 되고 되도록 생각을 자꾸 갈라쳐서 나는 너와 다르다. 너는 짝퉁이고 나는 원조다. 이런 식으로 정통과 이란을 나누는 이 사고방식을 극복해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자꾸 갈라쳐서 너와 나를 가르는 대신 연대해야 됩니다. 연대. 서로 다른 조금씩 달라도 대체로 가는 방향이 비슷하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하는 일에 자꾸 나서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좌익빨갱이야. 우리나라를 해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유권자 셋 가운데 하나가 있는 나라고 또 그분들이 투표는 또 훨씬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 그런 국가관에 동의하지 않는 4분의 2는 그냥 여러 개로 쪼개져 있고 또 투표하러 안 가서 결국은 국민의 35%에 불과한 분들에게 표를 받은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100% 지배하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도대체 나머지 65%가 서로 뭐가 다른지를 맨날 논쟁하면서 선거 때마다 후보를 4명, 5명 출마시켜서 그 한나라당 좋은 일만 시키냐는 거예요.
또 왜 투표하러 안 가냐는 거예요. 인터넷 댓글은 열심히 달면서. 제가 농담 삼아 아까도 뭐 소개할 때 누가 그러는데 20대들이 제일 많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하는데 투표를 안 하는데 20대들은 투표도 안 하는데 뭐 하게? 그럼 제가 지난번 지방선거에는 40% 넘게 했대. 그랬더니 어르신들은 70% 하잖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안보와 법질서 수호를 중시하는 분들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또 확실히 해요. 확착같이 투표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를 생각해 보면 진보는 바보다.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지만 국민참여당이 제일 좋은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당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얼마 없어요. 그렇죠? 인정합니다. 우리 생각이 꼭 옳다는 보장도 없고 또 옳다고 해서 꼭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언제나 역사 속에서 옳은 주장이 늘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쭉 가다 보면 어쩌다 한번 다수의 지지를 받기도 하고 영원히 못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보가 연대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죠. 연대.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냥 단적으로 아주 좀 무식하게 천박하게 표현을 하면 2012년 의회 권력, 이 국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월에 대통령 선거, 대통령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이때 투표용지에 이름이 둘밖에 없어야 된다. 기호 1번 한나라당 아무개. 그 다음부터 2번부터 10번까지는 뭐 번호는 상관없고 나머지는 야당 후보 한 명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 정도 양보하고 다른 사람하고 손잡아서 반이라도 실현하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저 마키아벨리스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꼭 이기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면 묻지마 연대다. 무슨 승리 지상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꼭 이기려고 이기는 것 자체가 중요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대해서 내가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데 나하고 같이 가는 사람은 3천만 명 중에 10만 명밖에 없다. 이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